지난주에 있었던 김건희 구속건 그리고 김혜성 구속건 등등이 연관돼서 할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당대표의 유력 후보자로 나선 김문수 씨가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아침 체조가 아주 지금 화제입니다. 아우. 그래서 저희 썸네일에도 잠시 썼었는데 쩍벌까지 쓰기는 좀 뭐해서 발차기로 이제 제가 썼는데요. 꼬린이 이제 김혜성 씨도 꼬린되고 이래가지고 발차기의 목표가 뭐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 먼저 정미정 박사님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산재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산재 얘기를 이렇게 연달아 오랫동안 자주 한 적이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취임 2달 동안 공식 발언으로만 산업재해 문제를 9차례 거론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더 세자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산업재해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저는 매우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인 일이라고도 이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더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업들의 태도도 그렇고 보도도 상당히 좀 약간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보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비판적이고 친기업적인 보도가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문제를 어떻게든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 최근에 내려진 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3일 날 이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최초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최초의 이제 판결이 나왔고, 물론 이게 1심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진짜 오랜만에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기사는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중앙일보에 보도하고 경향신문과 그다음에 동아일보의 오피니언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산재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일 날 중앙일보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 2024년 2분기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된 기업 명단 재해 개요를 단독 입수해서 전수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반드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지는 그거예요. 너무 비슷한 곳,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이유로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어떤 해답의 방향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 기사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벌보다는 대안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책을 지금 강구한다는 대통령의 의지 자체는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물론 처벌만으로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러한 다양한 보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그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어떤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기사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가 이런 식의 단독 보도를 이렇게 길게 또 분석 기사를 냈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는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해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아일보의 의견 기사 같은 경우는 입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왜 입찰을 하면 최저가가 보통 1등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저가라는 것만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다 보면 산재라는 것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최저가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 가격의 어떤 기본 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또 칼럼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 환기가 이루어지고 많은 관심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말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소개해 주신 기사 중에 동아일보의 최저가 공화국 산재는 필연이다. 대충 뭔 말하려고 하는지는 네, 짐작이 네.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고리를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입찰에 있어서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삼게 되기가 되게 쉽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이 결국 안전 비용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갈등이 발생을 하면 결국 시공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비용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그 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안전 비용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위익이 크다라는 부분을 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건설사가 안전 비용 때문에 공사비를 올린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자본주의 경제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론 최저가 경쟁 입찰 구조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경우들은 이제 되게 많이 있지만 최저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최저가를 그러니까 그 안전 비용을 제거해서라도 최저가를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엔 이게 근본적으로는 되게 구조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중간에 어떤 요인이 유독 한국에 더 많은 산재를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블랭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의식엔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동아일보의 칼럼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 비용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무심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입찰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비용 절감이라는 문제에서 그 안전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 의식은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담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까? 이를테면 경제 입찰했을 때 총액 턴키로 아마 그냥 입찰을 할 텐데 그걸 이제 받아보는 쪽에서 가격이 낮은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건을 이제 명확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굵직한 비용 요인들이 있고 그 중에 이것은 반드시 맞춘 상태에서 가격을 내봐라. 이제 이렇게 하도록 뭔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안 돼 있겠죠. 예. 그래서 그냥 자석 깎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최저가 경쟁 입찰에서 어느 요인들을 이제 통제를 해야 예. 가격 경쟁을 하면서도 안전 비용까지 깎지는 않는 상태를 만들 것인가. 아마 그 노력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 말고 이제 다른 기사에서 또 이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결국은 공기를 단축하면 금액이 절감이 되잖아요. 네. 근데 금액은 우리가 들어간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입찰해서 내가 따냈다. 그럼 1억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공기를 단축하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에게 수익이 더 떨어지니까. 네. 그래도 공기를 단축하려는 유인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규칙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든 뭐 이렇게 제정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산재를 막기 위해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러니까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유인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실제 현장에서의 그 변수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그렇죠. 있을 거라서 우리가 이제 단지 도덕적인 담론으로만 그칠 수 없다면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좀 나서고요. 민 기자님. 저는 이제 다 맞는 얘기죠. 특히 네. 동아일보 이 칼럼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좀 허무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거는 여기 보면은 마지막 단락을 항상 보게 되는데 네. 사회 전체가 기준을 지키기 위해 돈을 더 쓰고 시간을 더 들이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예. 그에 기초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안전은 정광석화처럼 추석 전 완수 같은 구호로 해결 가능한 게 아니다. 다 맞는 네. 얘기예요. 대통령 임기 5년간 차분히 논의하고 제도를 설계해서 산재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국민의 박수를 받기 아깝지 않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작은 분명히 다른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끝에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 근본적인 어떤 개선책을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칼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 ENC의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벌이 아니라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련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포스코 ENC는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거짓말도 너무 많아요. 감전사 했을 때 분명히 관리자도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아니라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CCTV 확인해 보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왜 그 쓰러진 그 미얀마 노동자를 구조한 것도 같이 있었다는 그 관리자가 아니라 그 관리자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굴착기 노동자가 구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그냥 전 당장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오히려 산재가 많이 발생한 회사의 효용성이라든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즉각적인 어떤 현실적인 조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너무 삐딱해서 이 칼럼을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장기간의 어떤 사회적 논의 필요하죠. 근데 이런 지금 아까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 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회사에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최고 책임자에 대한 그냥 처벌이 오히려 훨씬 중대재해를 저는 줄일 수 있는 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단계의 문제가 있죠. 이제 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과 단기적으로 당연히 이제 개입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뭐 이제 그 정 박사님 가져오신 것 중에 중앙일보가 되게 신선했어요. 예, 저는 이 기사를 여러 네. 번 봤거든요. 아주 인상적인 중대재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 언론사가? 네. 분석 기사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예. 근데 기사를 되게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예. 예. 이 기사는 진짜 반드시 한번 읽어. 할 줄 알면서 왜 그랬냐 이거지. 지금까지. 재벌 회사죠. 또 데이터를 잘 나열을 했고 예. 이 OECD 건설업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사고 사망률이 높은가 네. 압도적이에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거를 막 그렇죠. 새빨간 그래프로 해가지고 아주 잘 그려놨더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는 예, 예. 영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그 칼럼이 훌륭해서 소개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지만 이 안에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던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었고 네. 그런 어떤 저가 입찰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나 뭐 동아일보나 아니면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합의, 뭐 장기간의 어떤 개선 방향, 뭐 노사 간의 지속적인 논의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딱히 뭔가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그전에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고 돼? 대통령이 말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네?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체성을 띠고 있고 뭔가
대충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의 입장에서 옹호한다고 해서 이걸 대통령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분위기 정도는 좀 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어쨌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닌가 보다라고 아마 지금 기업들도 감을 좀 챈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보통 정권 초기에 이제 특정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스르륵 하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대통령이 꽤 작심한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노동부 장관도 인물이 또 그런 인물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의미로 됐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이 정부 초기에 적어도 이제 절반 정도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뭔가 이제 그렇죠. 바뀌어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다. 예, 이게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면 미 기자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김건희 정권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 정권도 아니었다. 공동 정권 아니라고. 최근에 인사권하고 공천권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다라는. 이게 명태균의 이제 주장이었죠. 명태균이 그렇게 뭐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긴 예. 합니다만 그런 주장이 나와 있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전권을 휘두른 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라고 보고요. 네. 가장 최근 뉴스를 얘기를 해보면 오늘 이제 보도가 된 건데 그 서희건설 회장을 안가로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네. 2번 정도 불러가지고 아니 거기서 무슨 뭐 무슨 종교 무슨 어떤 심신의 무슨 안정을 위해서 뭐 성경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서희건설 회장이 국가조찬 기도회인가 거기 네. 회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혹은 옛날에 이 국힘 계열의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던 그 공안 검사 출신의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묵주를 지고 여신도와 함께 예. 형 어쩌고 정형근 예. 맞아요. 안기부 출신. 예. 네, 맞아요. 그 YTN에 걸렸잖아요. 뭐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네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주말 사이에 또 보도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희건설 회장이 그 목걸이하고 브로치하고 저기 귀걸이하고 그게 1억 1,000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맛사위의 공천을 위해서 김건희하고도 1년 뒤인 2023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 얘기, 그 문자 메시지가 공수처가 이미 예.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MBC가 확보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고 또 그 서희건설 회장하고 그렇게 막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연락을 주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김상민 조국 수사 때 뭐 수거했다고 김상민 챙기라고. 네. 그러니까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다 통화를 하고 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냥 공천을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좌지우지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랬을 때 오늘 김건희가 특검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또 묵비권 행사했다 그러고 4시 몇 분인가 또 그냥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정권이었고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관심 없이 오히려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돈,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대한민국 3년이 그냥 허송세월 하게 된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무슨 뭐 법적인 어떤 최고형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예. 그 생각 당연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 지향적인 예. 대주변에 예.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그런 노선과 가치를 걷는 사람은 사형제 폐지라든가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저도 사형제 폐지론자였습니다만 바뀌었거든요. 원포인트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최소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사형까지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란 외환에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은 예. 그건 당연히 완벽한 우두머리로 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실질적인 내란 우두머리는 김건희였다. 예. 아직까지는 이 얘기는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예. 네. 추정만 빼면은 바로 철창 내려올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정도로 예. 윤석열은 허수아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까지 만약에 가고 실제로 입증이 된다면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였다면 예.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저는 그랬다라고 봅니다. 점점 그런 정황 증거나 이런 거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통일교의 어떤 그런 뭐 조직적인 뭐 입당, 국힘 입당, 그리고 대선 자금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과연 윤석열과 이런 쪽을 연결이 됐을까요? 통일교 건진 김건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김건희와 관련돼서 드러나서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은 근데 다들 약간 좀 이렇게 짜치는 내용들이잖아요. 막 이렇게 그 뭐 목걸이 하나 받고 뭐 해주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제 김건희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드리는 방식이면 이게 좀 더 다른 이제 무게감을 네. 가진 건데 꼼꼼하고 세밀했던 건 이런 계통이었던 거지.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한 건 다 이상하고 나쁜 거였고 네. R&D 예산 축소라든가 뭐 건폭몰이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요건 진짜 열심히 한 흔적들이 나와. 예. 되게 막 꼼꼼하게 만나고 막 이렇게 주선하고 받고 막 짜고 막 이랬잖아요. 머리를 죄다 여기다 쓰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목걸이 하나 주면 공천 받고 막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좀 그것만이 있진 않았겠죠. 그렇지. 네. 그러긴 한데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겉으로 그런 들어가는 게 거고. 너무 이렇게 자잘자잘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너무 싸지 않아요? 목걸이 그러니까. 하나 받고 공천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굳이 말하면 한 2, 30년 전에 흔히 봤던 범죄들.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왔던 수준인자라 전화 한 통 해서 뭐 목걸이 하나 갖다 주고 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전화 한 통해서 얘 좀 넣어줘. 뭐 이런 수준이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추정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통일교는 통일교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거잖아요. 서희건설도 저는 이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너무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사위의 인사청탁과 공천을 위해서 뭐 이 정도 서희건설이 전사적으로 나섰다? 건설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이권이 여기가 분명히 상위 있고요. 건설사일 걸? 예. 그럼요. 그 안에 예. 들어갈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 이제 그 수뢰의 방식이지만 더 들어가면 이권으로 그럼요. 연합된 네.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 주택 뭐 이런 걸로 주로 거기가 메인이고 또 서희건설을 좀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건물 네. 그렇게 많이 교회 마음 엄청 졌다 그러죠. 졌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를 고려했을 때 서희건설 쪽에서는 분명히 김건희 쪽하고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바라는 엄청난 어떤 비즈니스가 있었겠죠. 이제 그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캄보디아 쪽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ODA가 막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돈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국가 예산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없는 데다가 통일교는 어찌됐든 통일교 자체적으로 그 캄보디아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이치 파이낸스가 막 거기 들어가고 돈이 막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최은순 김건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 중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업자는 다 구속이 되거나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역시 저는 비슷한 전철을 밟았던 게 아닌가. 예. 캄보디아에서 통일교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ODA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뇌피셜입니다. 김건희가 보기에 여기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도이치 파이낸셜가 들어갔고 국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빼돌리 통일교도 결국에는 이게 안 됐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사업이 무산이 되다시피 했고 그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은 대차 대조표가 안 맞아요. 뭐 샤넬 백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쇼핑 백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권성동이 절하면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 권성동은 오히려 대표도 안 됐고 중간에
YTN 인수하려고 했는데 YTN 인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유진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캄보디아라고. 근데 캄보디아 이것도 사실상 안 된 거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정도면 통일교가 다 까줘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통일교가 까기에는 너무 큰 그게 있는 거죠. 이를테면 600억이 넘게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거를 봐준 게 권성동이라는 이름까지 뭐 나왔었고 물론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부 캐비넷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이득이 때문에 없었어도 네, 완벽하게 배신을 할 수는 없다.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그럴 가능성이 꽤 높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이 모든 제가 얘기한 것들, 제가 얘기한 이 여러 가지 통일교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윤석열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지난 정부에 대한 그 참여연대 그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세미나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요번 그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이런 이제 왜 부정부패라든가 뭐 네.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대단하게 했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청탁을 하는 쪽이 다 구린 데가 있는 데들이에요. 네.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이제 알게 된 데들이니까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구린 걸 덮기 위해서 이쪽에다 뭔가를 청탁하는 이 방식. 내가 엄청난 걸 얻기 위해서 여기다 청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걸 덮느라 서로 엮여가지고 공동 범죄를 저지르는 그렇죠. 그런 형태. 네. 그러니까 되게 저급한 형태의 범죄들이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이게 검사 정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이제 정 박사님께서 느끼시는 그 문제하고도 꽤 그러니까 연관성이 들으면 있다고 뭔가 이렇게 새로 밝혀졌다고 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기분만 더 더러워지고 네. 뭐가 밝혀졌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범 수준의 범죄들만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뭔가 그 윗단이나 아니면 굵직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나온다는 느낌이 안 네.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돈의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큰 편은 솔직히 아니었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았던 건데 거기에는 이제 이를테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승계가 작업에 관련된 네. 문제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이렇게 왜 그러니까요. 딸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왜 이걸 좋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사이즈가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닌데 사이즈가 큰 범죄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이렇게 들으면서 그럴 듯하고 아 그래 그 국정을 농단했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김건희가 한 건 목걸이를 받고 애를 꽂아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뭐 이런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가잖아. 네. 그 목걸이 받은 거 다시 또 1년 반 뒤에 또 돌려줬어. 그래서 얘가 또 찝찝했어. 또 검사에 챙겨주라고 했어. 공천 주려고 했는데 밀렸어. 뭐 그러니까 뭐가 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혹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아니 언론들의 전반적으로 포커스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자꾸 그 구두랑 목걸이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쪽에 일가격이 있는 김용남 전 의원의 예. 해석인데 예. 예전에는 그 흔히 말해서 돈을 모아두는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 스위스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제 막 뭐 탁 모아둬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네. 어지간하면 그래서 더 이상 거기가 조세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좀 안전지대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라든가 네. 이런 그 저개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 저개발 국가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저개발이니까. 네.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오히려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보내서 ODA 이런 걸 특히 거쳐가지고 보내면은 정말로 출처를 파악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뭐 베트남 얘기 나오고 캄보디아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ODA가 단순히 ODA가 아니고 도이치 파이낸스가 그쪽으로 갔다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게 오히려 이게 핵심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더 들여다봐야 이제 이른바 사이즈도 좀 크고 좀 이런 정도 기법까지 썼나 싶을 정도의 그런 충격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되게 자범 수준의 문제의식이 있었던 자들이 이제 버티는 일들이라 네. 그렇게 막 되게 장쾌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지금 정도 수준까지 오면 미국도 뭐 트럼프가 이제 개판 쳐놔가지고 다 되게 좀 우스워지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오고 가는 뇌물성 돈이 아니라 사실 되게 구조적으로 큰 이권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건들려면은 이게 참 증거를 잡기 되게 어려운. 하지만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게 상당한 이득을 이제 몰아주는 방식으로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정부는 그걸 거꾸로 시계를 뒤집어 놨어요. 예, 1970년 강남 70 막 이런 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렇죠. 되게 예전에 벌이던 그냥 수준 낮은 그런 정치 범죄 이런 거에 가까운 것들이 일단은 적어도 겉면을 장식하고 있다. 자기네 집 처가 쪽으로 이제 고속도로 그렇죠. 돌리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잖아요. 이런 건 수서 옛날 비리보다도 훨씬 더 약한 수준의 거거든.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거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뭔가 저는 해먹는 방식이 그렇게 고급하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윤석열을 비롯한 검사들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네, 물론. 그렇죠. 네. 예. 그건 아무튼 그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 특검이 물론 잘해야 되는데 특검도 이제 기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그 언젠가 언론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게 좀 잘 엮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네.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떤 정부였고 네, 김건희가 한 일은 뭐였고 윤석열은 어디서 술만 먹고 뭘 하고 있었는가 그렇죠. 부터 해서 이 부정부패의 성격이랄까? 예. 이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정권을 맡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본질을 좀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그림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말 그대로 목걸이랑 구두만 남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파편적인데다가 막 진짜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해먹었단 말이야? 이 정도에서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 목걸이랑 저 목걸이랑 또 헷갈리고. 김건희 특검이 16가지 플러스 알파를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은 인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너무 인원수가 적어요 지금. 네.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혐의가 지금 16개 혐의니까. 예. 네. 근데 이거는 잘 증거도 잘 잡고 제대로 처벌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수면 아래에 움직였던 세력들의 본질이라고 그렇죠. 하는 걸 어떻게 좀 정의하고 단죄할 것인가. 음. 개별적인 범죄만으로 단죄하기 어려운 단죄 네. 용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때로 뭉쳐다니면서 했던 짓거리들이 있는 건데 이 짓거리가 어떻게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 전환길에 구애를 하는 분위기 그리고 전환길이 특정 후보에게 더 관심을 보이니까 예. 예, 김문수 씨는 이상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성까지 하고 있는 근데 예, 그런 상태죠. 스트레칭은 저도 처음에는 왜 저래 그랬는데 이게 애교였더만요. 네, 그 요즘 거기서 농성하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속옷바람으로 있는 모습 네. 보셨나요? 그 침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습. 아, 네. 더럽습니다 좀. 네. 이런 표현. 왜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처음엔 단식을 하나? 그러고 딱 봤더니 단식가 아니야. 그냥 농성이야. 그러니까 저거 법 위반 아니에요? 병범죄 묻는 거. 저게 공도가 아니라서 괜찮을 거예요. 그래? 네. 아니, 난 정말 미치겠어.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대통령이었던 자가 옷을 벗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는 당 대표를 지향하는 자도 옷을 벗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좀 이상한 멘탈이긴 하지만 아. 이 아니, 그러니까 왜 저러는 왜 거야? 지금 저럴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옷을 왜 벗냐고. 난 자꾸 제발 옷을 입어. 왜 옷을 왜 벗는 거야? 나 지금 왜? 씨. 당장 내리도록 해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저게 당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되는 게 저 사람만의 문제라는 거야. 저게 어필이 되니까 저 짓을 하고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알죠. 네. 저렇게 했는데 1등이야. 저래서 1등 먹은 거지 뭘. 그렇지. 그잖아. 장동혁에게 잠시 갔던 마음이 다시 김문수에게 온지 아닌지를 지금 유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그쵸. 있어요. 그리고 네. 심지어 결선까지 안 가고 50%가 넘었다. 예. 그러면 다 저걸 좋아했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뭐 겉으로야 그 국힘을 지키기 위해서 당사에서 농성하면서 더 이상의 압수수색은 없게 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포장을 걸지만 하는 짓은 저거잖아. 실제로 눈에 띄는 게 저거고. 네. 그리고 이게 참 답답한 게요. 결국 통일교가
대거 가입을 해서 누군가를 밀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고 막 이런 거래를 특검이 수사하다 보니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거는 결국 압수가 불가능할까요? 결국? 압수가? 압수수색 그 당원 명부를 압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특검은? 사실 저는 이게 당원 명부를 압수한다는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에다가 이제 신천지까지 저는 있다라고 네, 보는데 일단 그쵸. 통일교를 먼저 지금 보는 특검이 거잖아요. 보는 건데 대거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불거졌고 그리고 특검이 확보한 명단이 있습니다. 통일교 신자인데 국힘 당원으로 이제 들어온 그 명단이 있고 그 명단 특검이 확보한 명단하고 국민의힘 국힘 당원 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압수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대요, 그게. 예. 이게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이. 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압수수색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확인이 굉장히 간단하대요. 아니 간단하지 않겠어요? 네. 사실 엑셀 이거만 네. 해도 되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간단하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전체 당원 명부를 특검이 그러니까. 다 가져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좀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간단한 방법을 국힘이 거부하고 있다. 그걸 거부한 이유는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네. 던지시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패배했지만 100석 가까이 있는 이 제1야당에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막 압수수색해 오는 것이 여론에 불리한 요소로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검이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짓이 돼버리지 않겠는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렇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결국 그게 이 게임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도 그 여론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여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여론 그렇게 안 나빠질 거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 마치 특검이 부당하게 어떤 개인 정보들의 총합을 그냥 들고 오는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이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질이 자꾸 호도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도 잘 보도해 줘야 되고 특검도 이제 외부 홍보에 좀 상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프레임을 잘 짜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당신 같았으면 기성 민주정당에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그것도 기성 종교의 어떤 일부도 아닌 이제 그런 데가 대거 입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진 이른바 이제 민주적 정당 질서를 위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걸 그냥 좀 두고 보자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이제 줄을 네. 이루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냥 단순한 당원 명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의 다수가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국민의힘 털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또 압수수색을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토요토론인가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특검은 굉장히 중요한 게 공보잖아요. 네, 공보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수사 결과를 흘리는 수준 이런 게 아니라 이 수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다. 물론 그게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다수의 언론이나 야당의 대응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네. 너무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좀 답답하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이 구제불능인 상태에서 전환길 따위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하는 그런 지리멸렬한 수준인데도 뭔가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게 먹힌다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사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모든 시사 이슈를 다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여다보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이미지만 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국힘은 김문수가 그냥 이상한 짓 했다더라. 예, 정도의 이미지를 얻고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왜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지금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특검의 그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요. 예. 방금 잘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데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리고 이거 알아보는 거 당원 명부 다 가지고 되는 것 필요도 없는 거다. 네. 되게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퍼져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일부러 약간은 좀 너무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 그죠? 이게 국민의힘의 수준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건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이야. 지금 국민의힘은 전환길, 그 다음에 뭐 소년보, 통일교, 신천지 등지에 먹혔어. 네. 이미 전광훈 등등등등. 그리고 그들한테 구애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그 먹힌 게 드러나면은 자기네들은 정당 해산까지도 가능한. 네. 근데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시선을 뽑아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당 대표라도 해먹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약간 과격한 요즘 생각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과격하게 네. 보이는데 김건희 사연과 함께 어떤 또 진보적인 이게 급진적인 이게 일단 저 국힘 토론회를 공중파로 네.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거는 공중파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수준의 심각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특히 김문수나 장동혁 후보가 토론회에서 했던 그 발언들은 그러니까 수준에 낮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상당히 좀 반헌법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 뭐 이런 진짜 좀 문제가 좀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제1야당의 대표를 뽑는 후보 토론회라는 이유로 공중파에서 내보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일단 문제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의혹들이 지금 국힘과 관련해서 통일교, 신천지 방금 말한 뭐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거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긴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저는 언론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은 거의 해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당 아니냐라는 네. 목소리 정도는 언론이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거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마치 이게 공통된 어떤 합의나 금기어가 된 것처럼 국힘 해산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네. 저는 한 번쯤은 사전 칼럼 아까 사전 칼럼 한번 써볼 법도 한데 네. 이럴 바에는 그냥 해산해라. 이게 뭐냐. 아니면은 해산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칼럼이나 사설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왜일까? 이 정당을 해산시키는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단어인가? 아니 그리고 저는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도 뭐 보수적인 언론으로 묶여져 있는 언론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지리멸렬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네. 국민의힘을 진짜 어떻게 할 거냐고. 네. 그 해산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쪽을 좀 찾아와서 제가 가져온 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주간조선에서 쓴 마감을 하며 해서 일종의 칼럼이겠죠. 전환길의 늪 해서 나온 건데 여기도 뭐 이렇게 뼈 아픈 지적은 없어요. 네, 그냥 너는 너무 불리하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은 아주 속이 편해. 너네 뭐 윤석열이 나오든 안 나오든 급한 거는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이 아쉬울 건 없어. 이 정도 수준이야. 그 다음에 또 이 동아일보 사설 경징계에 그친 전환길의 난 당은 이미 중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환기를 그 정도로 경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끝내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가 야당으로서 잘 존재할 수 있겠어? 그럼 윤석열에 대한 불법 부정과는 절연해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를 아예 다루지도 않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좀 근본적인 검토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한테는 과거에는 기계적 중립, 그 다음에 지난 이제 탄핵식이나 이제 그 내란 시기 같은 경우엔 좀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서 그냥 기성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무조건 다 받나? 라는 식의 이제 어떤 수준으로까지 가면서 이제 점점 좀 심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기성 정당이 극우화로 가면 극단주의로 가면 나타나는 되게 곤란한 네,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극단주의 정당들은 기성 정당 체계 바깥에서 점점 성장해 오기 때문에 기성 체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보통 나타나는데 요거를 차단하는 거는 적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예, 그러니까 기성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네들은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이제 그 벽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안에 있는 놈들이 먹혀버린 거야 지금. 그쵸. 국민의힘이.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기성 정당들에 대해서 그냥 다 반영하는 것이 마치 무슨 중립이거나 어떤 이제 뭐 방송 시민이 이런 데서도 공정성이라고 착각되던 상황이 완벽하게 이용되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나 방송사들 같은 경우도 내용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렇다고 100석짜리 정당이 얘기하는 거를 그러면은 보도를 무시를 하지 못하는 말라는 거죠. 소리야? 네. 이런 식의 지금 네. 상태에 빠져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과감함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석짜리 정당이지만 그래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정도로 저급하진 않았죠. 네. 근데 완전히 지금 갈 때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공론회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단순히 의석을 좀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언론이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니 뭐 이런 데서 나왔었던 정당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에 의한 네, 해산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네, 선거를 통해서만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좀 전통 정치학의 원론을 얘기하는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모 기자가 썼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분이 그런 식의 이제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되게 이른바 나이브한 정치학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만나본 사람들 다수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태가 바뀌었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극단주의가 기성체계 바깥에서 성장할 때나 할 소리고 지금 완전히 지금 먹혀버린 기성정당이 100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이따위로 돼 있는데 이거를 헌법체계를 활용해서든 작동해서든 내쫓지 않으면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 네. 이건 미디어도 같이 그렇게 바뀌어갈 거고 사람들도 30% 40%는 당연하게 극단주의가 기본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올 거라고요.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아일보 말도 그렇고 이 주간조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조선일보는 아예 다루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걸 계속 놔두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대한뉴스에서 좀 과격한 예를 들긴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가 이게 과격한 예를 든 건가?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이 지금 국힘 상황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언론들이 다루는 상황을 자 살인에 찬성하는 정미정 박사님 나와 계시고요. 살인에 반대하는 정준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자 살인에 찬성하는 우리 정 박사님 한번 논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걸 그냥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굉장히 잘 반영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무슨 사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는 국힘 전당대회를 보면서요 예.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진짜로. 얘 약간 미쳤다 이거를 어떻게 중계를 하냐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처참했거든요. 그러니까 BBC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상파 내지 공영 방송들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에디토리얼 가이드라인 편집적 원칙에 보면 극단주의에 대한 배제 원칙이 있어요. 네. 극단주의가 아무리 일정한 비중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돕기 위해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 네.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얘기했지만
바깥에서 성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네. 거야. 근데 우리는 안에서 지금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기준조차 없어요. 네. 이런 극단주의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기성으로 있는 거면 그대로 그냥 받아줘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는 상태고 그거를 특정 언론사가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원오브댐이잖아요. 네. 다수가 안 하면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 그래서 저는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이 극단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가장 위험한 건 지금 그 문제인 거지. 사실 얘들이 그렇게 다수는 아니었다고. 근데 조직적으로 침투를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잡아먹힌 거잖아. 이걸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중립이라는 기계적인 중립으로 다루던 언론들이 그만큼의 의미를 둬서 비중이 있게 다뤄줌으로써 이게 하나의 그냥 세력화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걸 지지하던 사람이 거기까지 안 갔던 사람도 그걸 그냥 지지하게 돼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제가 이게 방송이라든가 다른 평론가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진짜 화가 나는 게 자 저는 국힘은 저건 진짜 정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우리 사회가 저는 그 문제 의식이 점점 싹트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평론가들이 자 국힘이 분당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당 주도권도 누가 잡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만 보고 네. 있는 거죠. 가치론적으로 봐야 될 상태. 저는 도저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당 해산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국힘에 대해서 과하게 비판을 한다. 과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편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닌 코스프레를 해야 돼. 맞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뉴스공장에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논의라고 하는 걸 맡기로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상파에서 불리죠.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와요. 근데 제가 나가서 장동욱 같은 인간을 인터뷰해야 되는 상태에 놓이는 게 난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제작진더러 야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내가 진행자로서 요구할 수 있겠냐고. 방송심에 불려가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맞아요. 이 지상파의 이런 잘못된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겠다. 그냥 예전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 그냥 들어주는. 그래 뭐 양쪽 얘기 다 들어보자. 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해도 그래도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해해보자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이건 가치적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자꾸 마련해줘야 되거든. 네. 그거를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 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기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 방송심의 기준이 예전하고 지금 똑같이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그 토론회는 중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안 네. 되는 거지. 심의 맞아요. 규정이 지금 얼마나 엄격하게 살아 있는 건데 네. 그걸 왜 그걸 다 해줘? 아무 문제 심의위원회가 지금 지금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네, 그게 이제 또. 토론회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심의 규정이 그런 식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토론회에 있어서는 심의 규정이 그쵸 일반 그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대하는 거랑은 다르긴 다르죠. 합니다만 네. 그래서 왜 이준석이 그때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선방에 있었잖아요. 선방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토론회는 그 수준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 네. 근데 아무 문제 제기도 없다고.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방송심의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방송3법 바뀐 게 노력은 했지만 저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있어서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예. 미디어 개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정말 시간이 늦춰진 상태의 걸 그냥 하나 더 한 거에 불과해. 근본적으로는 방송심의 자체를 없애든 뭐 만들더라도 새로 제대로 만들건 그다음에 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와 같은 극단주의적 언사들이 그대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구조하에서는 그냥 대충 기존 것들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지금 정부하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건 법을 바꾸고 규정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저런 애들이 그냥 계속 저 따위 이야기들을 기성 세력이란 이름하에 하고 그거를 계속 받아주는 상태.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어할 수 없다면 국민의힘의 그딴 소리는 계속
더 지상파를 심해지고 더 통해서 세지겠죠. 나가겠죠. 네. 그리고 바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혀 손을 못 대겠죠. 못 되죠. 네. 저는 그 현재 위원회 구조 자체가 그걸 못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심하고 뭐 심의 규정을 이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제 상임위원들 주도하에 좀 바꿔주기도 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또 발목 잡는 이제 정당이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네, 같은 데서는. 그렇죠. 네. 제가 선관위 얼마 전에 가서 봐서도 그렇고요. 이런 위원회 같은 위원회자가 붙어 있는 데들 보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걸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거든요. 그러면 소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유력한 세력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딴지로 놓잖아요. 못 움직입니다. 네. 어느 정부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정말 씨알도 안 먹혔어요. 네. 전혀. 그나마라도 과거에는 그래도 점잖음이라든 뭔가 이렇게 네. 모호한 기준이라도 있었잖아. 지금 그것조차 없잖아요. 위원회 해보셔 네. 아시잖아. 네. 저는 이번에 하면서 와 이게 마지막이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네. 이제 못 하겠어. 음. 진짜 못 하겠어. 그 기성제도 나름대로 민주화가 만들어낸 기성제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한계 안에서 저는 뜻 있는 자가 움직인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틀 자체를 부수지 않으면 예. 저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저는 레거시 미디어는 진짜 더 심각해진다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당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지상파에 출연을 해서 그런 개소리를 씹으려도 네.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요. 무슨 언론 개혁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뭘 바꾸면 이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음.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그리고 이게 무슨 징벌적 손배의 정주희 대상이 되겠네요. 교수님 뭐야.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안 한다. 레거시 제한화도. 그러면 그 레거시의 오른쪽화, 보수화 수준 이거는 더 가속화되는 거고. 네, 굳이 말하면 이른바 중립병에 걸린 사람들 쓰는 수밖에 없지. 아 근데 그 중립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라 정말로 골 때리는 사람이 마치 표준이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가다가. 아마 민주당 한 10분 얘기하게 해주고 이쪽 애들도 10분 얘기하게 하고 그것이 중립적이고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가 이제 부담을 안고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민주당도 그렇고요, 조국 혁신당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국민의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그 돌아와서 네. 한 말 중에 국힘의 의석수를 현재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겠다라고 말한 거 되게 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 이제 나름의 구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 쪽이 좀 더 합리적인 보수 쪽을 좀 이렇게 데려가고 네. 그렇죠. 그쪽은 극단주의로 좀 찌그러지고 네. 좀 더 진보적인 부위를 조국 혁신당이 이제 담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살짝 자리 이동을 시키는 방향의 구상이 아마 이제 있을 이번에 겁니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네. 나왔지. 예, 그냥 50석으로 줄이고 이러는 게 아닌 네. 거니까.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정치 세력이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잘 아니라고. 네. 유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해줘야 돼, 선거 공간에서. 근데 그 선거가 벌어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저 극우에게 또는 극단주의에 포획된 제1의 야당이란 작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제도를 써서 돈을 써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네. 예. 이게 단순히 정당안으로 끝이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렇죠? 뭐 야당 추천이 들어가 있는 모든 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다 어쨌든 곳곳에 포진돼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극단주의자로 채워놨잖아.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솔직히 말하면 대법원도 다르겠어요? 아우 대부.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그쪽만 높은 거잖아요, 지금. 네. 뭐 2등, 1등보다 더 뭐 나을 예. 것도 없고 어차피 1, 2등 중에 하나가 될 거면 맞아요. 네. 지금 그 옷 벗고 또 그 계시는 그분이 될 가능성이 또 높은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추천권들은 다 어떻게 구현되겠냐고. 네. 그럼 오늘 뭐 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미디어에서 위원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신념을 유지하고 있으나 네. 지금의 위원회 구조가 절대선일 수는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추천하는 저런 위원들이 네. 미디어에 뭔 짓을 하겠냐고. 저는 이거는 중간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거 제도를 싹 다 바꾸는 뭔가의 어떤 행위들이 필요한 시기가 좀 왔고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새로 민주제도를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이 기울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기성에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네. 그리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그나마라도 이쪽 이른바 민주라는 민주 세력이나 진보 세력 쪽이 그래도 다수의 국회 입법부를 가지고 있고 정부를 가지고 있는 사법부는 좀 별개의 문제니까 이 상태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미디어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미디어 제도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논의는 이걸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는 이렇게 있는데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닿지 않아. 난 그게 제일 답답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싸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라고. 근데 대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네.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저희가 나름대로 미디어 전문가들이고 미디어 또 제도 쪽에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그쪽 얘기를 안 하죠. 지금.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당과 정부 안에 존재하는 미디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있는데 이게 저는 잘 정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근데 여기다 말을 섞으면 특히 저 같은 그 어떤 나름의 그 존재가 말을 섞어버리면 분열상으로 미칠 가능성이 그럼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두 분께서 어떤 말을 섞으면은 분명히 그 얘기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럼요. 너 알고 봤더니 안 돼. 저쪽이었구나. 안 돼. 아, 이 분위기가 좀 진짜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막 거의 무슨 선문답 하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듣기에는 못하고. 네, 선문답 하듯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온 얘기지만 국힘을 저렇게 둘 거냐, 네.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나 방송 같은 데가 기존의 제도화에서 그냥 기성 정당이 한 말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이 상태가 진짜로 지속돼야 되는가?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가 온 건 맞는 것 같다.